목사님, 제가 오늘 유인에 관한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제가 보냈는데 그게 아마 이게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에 이승만 박사가 1965년 하와이에 가셔가지고 그해 이인수 권사님이 양자로 피택되어가지고 그해 12월에 하와이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이 박사님과 함께 기거하시다가 돌아왔는데 이번 말씀이 이인수 권사님 말씀이 무엇을 이 박사님한테 가서 뭘 배우고 오셨습니까? 또 무엇이 좀 인상적입니까? 그런 얘기를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갖고 만나면 묻고 해요. 자주 그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좀 재밌어요. 첫째는 이분이 가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절을 하면서 제가 이인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을 했더니 이승만 박사께서 하는 소리가 양자리에 피택해 오셔가지고 첫 말씀이 그래 조국은 잘 있는가 그리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인수 박사가 그냥 통상적으로 어른한테 뭐 이렇게 다 설명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예 잘 있습니다 잘 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냥 되게 화를 내시더니 뭐 잘 돼간다고?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는데 이게 잘 돼간다고? 마음대로 내가 잘 돼간다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 모양 되어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시더래요. 그게 본인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기억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대체 식사를 하시면서 두 분이 이제 마주해서 식사를 하시는데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 중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갈라디아서 5장 1장을 거의 외다시피 하면서 이인수 박사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오면서 한 3개월쯤 계시다가 나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1장 1절이었다고 그래요. 그건 제가 PDF 파일에다 써놨는데 그냥 내가 자유를 네게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요. 그때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마 이승만 박사가 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헤어지면서도 말씀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하는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젊은 나이로 이 나라가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싸움터가 되는 것을 봤거든요. 청일 전쟁이 군산 앞바서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인천 육전은 육군 전투는 평양 이런 데서 행해지고 바다 전투는 역시 군산 앞바다에서 크게 해전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게 나라가 남의 나라 전쟁터를 제공한다는 게 그때는 이승만 박사가 잘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것은 국가라는 것을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기분 나쁘고 치명적이거든요.
그리고 청일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노일 전쟁도 마산 앞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마도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들은 스시마 해협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스시마 해협이라는 게 대마도에서 보면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부산 앞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서 배를 그 대마도 뒤쪽에 숨겨있던 배를 갖다가 중간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끌어와 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와서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일 전쟁의 시작도 결국은 그 한국 땅에서 일어났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이후 강대국들의 그 싸움터가 되다가 1910년에는 남나라 이제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뭐 20살, 30살 이분이 해외 망명하면서 독립운동을 30년 하고 돌아와서 정당을 또 만드시고 나중에는 대통령 되었지만은 그 국가가 없는 사람으로서의 서름, 이런 거는 이분보다 더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종의 멍에를 다시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마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남북 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일본 식민지는 아니겠지만은 뭔가 공산주의나 무슨 중국이나 또 어떤 형태의 그런 종의 멍에를 드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하면요, 이 역사에는 저는 이제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에는 사람도 보면은 나이가 60이 넘고 여러 목사님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대강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젊을 때 열심히 뭘 하려고 발버둥 쳐도 그 발버둥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인생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도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인데 그 길을 잘못 알고 다른 데로 들어선다든지, 또 길을 일부러 길이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고 다른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국가는 망하고 말고 또 쇠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정확하게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에 고려대학교에 이형직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역사는 자전거 바퀴처럼 돌지는 않지만은 자전거 안장처럼은 돈다,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는 똑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일본 식민지 됐으면은 또 잘못하면 일본 식민지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거고요. 자전거 안장이라는 게 요새는 조금 발전돼가지고 요새 좀 모양이 달라졌지만은 저희 목사님들 아마 젊을 때 자전거 안장이라는 게 밑에 요리가 꼬부랑꼬부랑하고 위에 달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그라미는 아니지만은 궤도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 궤도는 같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 교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혹 이런 역사의 궤도를, 똑같은 궤도는 물론 안 되겠지만은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면은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갈 확률이 우리는 굉장히 크다. 왜 그리 크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대국이나 뭐 이웃 일본 같은 데만 해도 잘못된 역사인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역사를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을 가르치고 그 약점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독도가 지 땅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저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교과서에 싣고 또 선전하고 그것도 이제 일본이 소위 그 역사를 얼마만큼 중요시 하느냐. 그리고 역사는 앞으로 계속 이걸 국민들 역사를 알아야 나라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쳐다볼 수 있는 단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일본한테 어떻게 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해요.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었다. 또 고성이 약해서 대가 약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가졌다. 민비와 대원군이 싸우다가 나라가 엉망됐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완용, 송병준 이런 사람한테만 들었다 그냥 욕만 하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송병준, 이완용이 물론 나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지만은 그 개인한테 그 역사의 모든 잘못을 둘러쓰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그래야 그러면은 사실은 마음은 편하고 또 말은 하면 편하지만은 그러면 이완용이나 송병준이가 다시 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안 하거든요. 우리 우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이게 본질적으로 남은 이웃의 식민지나 종의 멍에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 아주 그냥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선 중국, 러시아, 또 지금 중국, 러시아에 붙어 있는 북한, 이 사람들이 면적을 따지면요, 우리나라의 한 300배가 돼요. 300배.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제 공산당이 1917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 불꽃이 중국으로 튀어와가지고 중국이 또 큰 대륙을 갖다가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 불길이 대륙의 불길이 큰 불길이 일었잖아요. 일면은 그 팽창된 불길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디로 나가느냐? 제1번지가 한반도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소위 부도는 지도는 변경되지 않잖아요. 소련,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합해져 가지고 같은 테두리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요, 지금 중국은 중국은 옛날에 한반도는 우리 땅이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북한 위주로 해서 지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 필연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다가 소련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조금 편의를 거기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 하는 뜻에서 또 한반도가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고 해서 그건 전혀 자기는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소련 사람들은 정말 상당히 러시아 사람들 상당히 고약한 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연히 아간 파천 120주년 기념이라는 큰 행사를 프레젠트 호텔에서 했어요. 저는 친구 따라서 무슨 순수한 학술 회의인 줄 알고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우리도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한반도는
한반도가 만일에 위기 상황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 러시아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걸 구체적인 예로 한말에 임금이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러시아 공사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간파천 120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한반도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우리가 당신네들 떠올리는 진정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러시아가 한반도에 어떤 면에서는 주된 협력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생각했던 지배자가 될 것이고,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저도 그 발표를 보고 상당히 러시아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소위 얼지 않는 항구를 행해서 남쪽으로 가서 결국은 조선반도를 갖다 지배해야겠다 하는 이 구한말의 사고방식이 하나도 변치 않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치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이게 북쪽의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인데 그게 완전히 절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북한이 선동해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여튼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일본과 거의 절교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게 지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계속 정부도 밀어붙이고 민간 단체도 그냥, 제가 제 사무실이 전쟁기념관 안에 있는데요, 요새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걸핏하면 국방부 앞에 와서 주한미군 철수, 무슨 유엔군 사령관 사죄 이런 데모를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에 우리보다 300배 많은 그런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적이 있고, 우리의 친구들인 일본은 멀어졌고, 미국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은 가는 길이라는 게 거의 그냥 뻔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관계를 보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사는가, 국제관계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치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국제관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국가는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하는 그런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거, 군주가 잘하면은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군주가 어떤 군주가 잘하는 건데, 그럴 때 군주는 여우처럼 간악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자처럼 무서운 폭력이 있어야 돼. 그러고 도덕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라면은 간악해도 괜찮고,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사자처럼, 그것이 비도덕적이라도 사자처럼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소위 군주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1520년대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론을 세워가지고 정치학 책이나 국제정책 책에 보면 항상 1번으로 국가는 뭔가 이렇게 말할 때는 마키아벨리 국가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홉스의 소위 리비아탄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동물처럼 서로 뜯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서로 멸망돼. 그러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일단 군주의 도리고 그것이 국가야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그 토머스 홉스의 리비아탄론이라는 것도 이쪽 인문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귀에 닳도록 공부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조선 말에 제국시대에 조선 한말에 일본에 와 있던 중국의 천국의 홍사였습니다. 홍사는 이분이 그 당시 이제 한국 조선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한국이 저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시킬 때 해봐. 그래가지고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여러 써줬어요. 조선 책. 지금도 이 조선 책략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보물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 황준헌이가 쓴 그 책략은 김홍집 총리가 일본에 그때 신사 유람선으로 갔을 때 그걸 받아와가지고 임금 앞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젊은 사직들하고 사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많은 토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궁중에서는 아주 신기하고 훌륭한 그런 국가론 이런 거로 받아들여졌어요. 이 내용은 첫째는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친중을 해라. 중국하고 친해라. 그리고 연미를 해라. 미국하고 연합을 해라. 그리고 일본하고 결합을 해라. 이런 3대 강령을 이렇게 준 기라예요.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한스 모겔소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세력균형론, 이 국가는 서로 물고 뜯고 오늘 친구가 됐다 내일 적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잘 세력을 균형을 시켜가지고 A가 너무 크면은 B, C가 합해가지고 대항을 하고 또 B가 너무 커지면은 D가 일어나서 또 대항을 같이 연합을 해가 대항을 이런 소위 세력 균형론이라는 걸 갖다가 밸런스 오브 파워라는 걸 써가지고 한 수십 년간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필독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면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 아실 건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다가 미 국무장관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을 항상 자기 연구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중국을 잘 봐야 된다. 중국을 끌어내면은 미국의 세계를 평화를 심을 수 있다. 또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하고 친하면은 너희가 번영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에 제가 황장엽이라는 분이 북한에서는 망명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도 공개적으로 그때 중국하고 관계가 아직은 트이지 않았었는데 공개적으로 한국에 사는 길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을 이렇게 모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요로에 다니면서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요로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소위 강연이랄까요? 설득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시민회관에서 초청되어가지고 그분이 강연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주 엄청나게 나무랬습니다. 도대체가 우선은 이론을 옳고 그 뒤에 문제고 나라에서 망명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식객으로 온 사람이 국가의 외교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그 당신이 어떻게 할 소리냐 그게? 그런 식으로 되게 아주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쨌든 이런 많은 소위 국가가 어떻게 가야 강한 국가가 된다. 혹은 우리 같으면 당면한 문제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고 나아가 통일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국가론인데 이런 많은 유명한 국가론을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그럼 우리의 길은 뭐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심지어 하여튼 노무현 정부 때 일인데,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 세력이 돼가지고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사이를 잘 연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잘 친하게 하고, 아시아 여러 국가와도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잘 지나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중간자 역할론이라는 게 또 엄청나게 큰 어떤 선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헛일이라요. 이건 우리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국제관계의 책이나 이런 걸 듣고 하는 소리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기 목사님 앞에서 늘 참 존경을 하는데, 혹시 내가 목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유엔이 우리 길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엔이 우리의 길이냐? 이것은 유엔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흐지부지하고 나라도 많아졌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도 배출했지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유엔이 우리하고 우리에게 무슨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사실 의심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유엔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오게 하고, 또 우리나라가 설립하고, 우리 역사를 주관한 그런 증명된 길을 우리에게 준 것이거든요. 유엔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설립되고, 대한민국이 방어되고, 또 대한민국이 성공한 그런 쭉 그 길을 갖다가 유엔이 해줬다 이거지요. 이건 증명된 길이기 때문에 이 증명된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유엔이라는 게 우리의 증명된 길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거는 사실상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목사님들께서는 대강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1943년 12월에 소위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사실 테헤란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그거는요, 보면은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장소에서 정말 번개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도대체가 그것을 제안한 루스벨트 대통령조차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불시에 튀어나온 게 나요. 불시에. 자기 해고록에 그거 있습니다. 그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은 한반도는 코리아는 자유 독립이다. 이 말을 갖다 카사블랑카 회의라는 걸 마치고 나서 기자들한테 뚝 했는데, 그게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제 해고록에 써놨어요. 자기 나름대로 아마도 남북전쟁을 내가 공부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잠재 세력으로 남아있지 않나, 잠재력으로 남아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그런 소위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때도 있잖아요. 침략할 때도 진주만 공격할 때 그 당시 일본 외무성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게 사실은 일본의 아버지거든요. 일본을 개화시킨 아버지고, 다섯째 군함이 동경만에 딱 들여내놓고 네가 개방을 할래? 아니면 이 대포 맛을 볼래?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소위 흑함, 블랙십, 이제
이 배라는 것은 나무가 뜨는 거지, 어떻게 새거 나무가, 새가 어떻게 뜨느냐, 이걸 자기는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 새가 둥둥 떠나니까, 아이, 저거는 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굴복하고, 아이고, 개방하겠습니다. 그래, 미국한테 개방해가지고, 그냥 그 급한 발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외무성 관계, 외무성에서는 전쟁 안 됩니다. 같은 군대 내에서도 해군은요, 알거든요. 해군이라는 게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그래도 세계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알거든요. 해군에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진주만 공격 결정된 그 어전회의라는 거, 41년 7월, 8월 그때 어전회의라는 게 열리는 그 광경이 남아있는데, 그거 보면은 어떻게 도대체 일반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진주만 공격을 갖다 결정하는지, 그게 가만히 보면요, 아마 일본 사람들 보기도 이게 도대체가 이런 잘못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은 순전하게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했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기는 또 이성적으로 그게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이제 카이로 선언에 의해서 독립의 길을 일단 얻고 그랬는데, 미국도요, 자기 힘으로, 미국도 사실은 미국이라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최강의 승전국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소련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히틀러한테 망했어요. 철, 비행기 이런 거 전부 미국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힘을 가지고 결국 히틀러를 막아내고 자기가 국가가 생존했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에 외교 관계에서 마지막에는 미국의 말을 들어요. 그런 중소가 카이로 선언 해가지고 일본만 항복하면 조선은 독립한다 이리 말하고, 그 중심에 미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한반도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이 소련 사람하고 해보니까, 미소공동위원회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 택도 없어요. 아무리 미국의 힘이 강하고 미국이 소련의 은인이었지만은 북한을 갖다가 절대 소련이 놀라 생각 안 해요. 아무리 해도 기록에 지금 한 큰 3건 정도가 있는데, 그게 미소공동위원회 디테일한 아주 세부적인 그런 진행 사항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너희 정말 이럴 수 있느냐? 그래도 소련 사람들이 말 안 들어요. 결국은 그런 가운데 들레스, 또 메가드, 또 이런 국무성 사람들이 이건 안 되겠다, 유엔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요. 들레스라는 사람은 그때 뒤에 국무장관이 됐지만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변호사였고 아주 국무장관이 됐는데, 이분들이 할아버지도 국무장관이고 자기 외삼촌도 국무장관이고 그 집안은 전부 동양 선교사 집안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은 조선의 길은, 한반도 독립의 길은 유엔이야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승만 박사는 1945년 4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 총회라는 게 이제 유엔 설립 총회가 열리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는 미영 중소가 독립을 약속한 국가다. 그래서 당연히 창설 멤버로 들어가야 된다. 창설 멤버로 너 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1인 시위를 하고 신문에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안 돼서 또 그러면 옵저버로도 내가 좀 들어가게 했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그 한국 유엔 대표단 단장이다 이런 명함을 스스로 찍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유엔 설립 총회 사무총장이 알저 히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나중에 국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미 국무부 차관에 있을 때 메카시 선풍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 정부에 빨갱이들이 많이 들어앉았다. 그래가 메카시라는 그 의원이 해가지고 아주 바닥 뒤집어졌는데 그 1호 대표적이 알저 히스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해가지고 면직당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유엔 총회의 사무총장이 알저 히스라는 그런 그 공산주의자가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승만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알았다 이거죠. 이 길이 한국에 가는 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시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과연 1945년 해방이 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2년